이번 시간에는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4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자,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주제를 공부하면요.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의 성격을 정부의 개화 정책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주제의 핵심으로는 위정척사 운동, 그다음에 이모군란, 조청상 및 수륙 무역장정, 조일 통상 장정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주제 열기부터 볼까요? 자, 최익현은 도끼를 들고 궁궐 앞에 엎드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데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익현의 주장은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어리석은 것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 흔히 이런 최익현 같이 뭐 개화를 반대하고 개항을 반대했고 혹은 근대화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불렀죠. 위정척사파라고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위정척사파의 이미지는 뭔가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렇죠? 성리학적, 유교적 윤리에 사로잡혀서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그런 사람들로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정척사파도 사실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요, 나름 합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죠. 왜냐면 최익현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저들의 물건은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한정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물건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것으로, 자, 저들의 물건은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한정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물건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것으로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 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물건을 교환한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저들의 물건, 우리 외국산 수입품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다 공장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이렇게 수입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의 물건은 사람이 만들고, 그다음에 수작업 이런 걸 통해서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량으로 생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 그러니까 뭐 외국의 대량 생산으로 들어오는 물건과 우리의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건 값이 너무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들의 외국의 물건들이 쑥 밀려 들어오면 결국 우리가 경제적으로 침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익현의 주장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물건에 맞서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시장을 침탈당하고요. 결국에는 일본이 경제적 침탈을 가속화하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자, 이렇듯 이런 위정척사파, 단순히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성리학적, 유기적 질서에 사로잡힌 그런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나름의 시각에 의해서 그 당시의 정세를 분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익현은 그 병인양요 때요, 그 주준을 펼쳤던 이양로의 제자였습니다. 어, 병인양 때, 그 프랑스와의 대결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그 이양로라는 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였거든요. 자, 최익현이 주장했던 내용은 뭐냐? 외양일체로입니다. 외양일체로. 말 그대로 외와 서양은 한 몸이다, 하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과 그 서양 놈들은 별다르게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외양일체론이. 자, 이런 내용을 주장하면서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반대했습니다. 어떤 조약이었죠? 그렇죠. 당시에 강화도 조약이었죠. 강화도 조약을 반대했죠. 그래서 양반 중심의 전통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그 내용은 화이론의 영향을 켜 국제 정세에 어두웠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듯 이러한 위정척사파가 주장했던 내용들은요, 그 양반 중심 전통 질서와 그다음에 화이론 이런 거에 얽매여서 국제 정세에 어두웠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조약 체결이 본질적으로 경제적 침략을 연결된다. 경제적 침략, 이걸 예리하게 꿰뚫어 보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렇듯 아까 얘기했던 그 최익현의 말은 강화도 조약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강화도 조약 당시에 그런 일본의
일본이 서양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일본과 조약을 맺는다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침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견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위정척사파를 불렀습니다. 위정척사파. 자, 그럼 위정척사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밑으로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반 유생들은 왜 개화를 반대했을까입니다. 자, 대부분의 유생들은 성리학의 화이론의 입장에서 서양 사람들은 모두 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화이론이 나왔지만은 화이론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화이론 여기 왼쪽 아래에 있죠. 자, 화이론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자 문명 중심은 중화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오랑캐 이라고 합니다. 오랑캐를 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는 문명국 중심, 이는 오랑캐, 야만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요러한 전통적인 질서에 사로잡히면서 서양 사람들 모두 오랑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구 열강이 동양을 야만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두 차례의 양요는 뭐였죠? 그렇죠. 우리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였죠.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자, 서양 사람들과 통상수교를 거부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렇죠?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한층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또한 그 서양에 개항한 일본도 윤리를 모르는 금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게 바로 외양 일체론이라는 거예요. 일체론. 자, 그래서 이들은 서양의 침략과 천주교등의 서양 문물을 물리치고 유교인류를 지키자는 위정척사 운동 체크를 했죠. 자, 위정은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척사는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정은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뜻하고요. 척사는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정척사예요. 자, 특히 1880년대 초반에는 정부가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과 수교를 필요하면서 조선 책략을 배포하니까는 이런 위정척사 운동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 책략책 중요하죠. 누가 가져왔죠? 그렇죠. 우리 2차 수신사를 갔던 김홍집이 가져온 게 된 책이죠. 자, 이 김홍집이 당시에 그 청나라, 일본에 있는 청나라 공사관의 직원이었다. 황준원에게 받은 책이 바로 이 조선 책략이었죠. 자, 이 조선 책략이 배포되니까는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이만손을 중심으로 집단 상소의 만인소를 이제 올리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었던 이만손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만인소를 올리면서 이 개화 정책을 비판하는 상소를 크게 올리게 된 거죠. 이렇듯 이 위정척사 운동은 1880년대에 극에 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위정척사 운동은 정부가 강경한 상소를 올린 유생 홍제학. 자, 이러한 운동은 정부가 강경한 상소 운동을 올린 홍제학을 처형한다 강하게 탄압하자 수그러들었습니다. 결국 이들도 유학자이고 성리학자이고 그 다음에 왕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야 이렇게 해 하면은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의 위정척사 운동도 결국은 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압을 하니까는 수그러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우리 교과서는 안 나오지만 이때 그 왕의 뭐 형제였던 이재선을 왕위로 올리려는 이재선 역모 사건도 막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아무튼간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정척사 운동을 강하게 탄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정척사 운동은 그냥 그대로 수그러들냐? 아닙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나중에 1890년대에 들어서서 항일의병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그래서 처음에 이 의병운동 당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유생들입니다. 그리고 양반 출신의 그런 의병장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운동은 1890년대 항일의병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 계속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안 나있지만 위정척사 운동에 대한 흐름을 잠깐 이야기하자면요. 1860년대에는 주로 이양선이 침입해 오니까는 그들이 통상수교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주장했던 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척화 주전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화의, 그러니까 뭐 화친하는 것을 반대하고 싸우자 이렇게 주장하죠. 이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항로, 기정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1870년대에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죠? 그렇죠. 강화도조약이죠. 1876년에 맺은 강화도조약.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강화도조약이 항구를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항 반대 운동을 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외양 일체론. 서구와 일본은 하나다. 그다음에 척외 양창의라 해서요. 일본과 양놈들을 물리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오늘 수업 초반에 내었던 최익현이죠. 최익현. 자, 1880년대는 여러분이 아까도 봤지만은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거죠. 개화 반대 운동을 얘기하죠. 그리고 특히나 미국과의 수교도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만인소, 상소 이런 걸 통해서 반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도 나왔죠? 이만손. 이만손과 홍제학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90년대에는 뭘로 넘어간다고요? 의병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의병운동으로.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지입니다. 나라를 지키던 군인들이 왜 봉기를 했을까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것인가? 바로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종은 친정의회 외척 세력인 그 민씨, 외척 세력인 민씨가 먼저 인사를 대거 등용하여 정치를 운영했습니다. 이때 뭐 등용했던 민씨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뭐 민승호라든가, 뭐 민겸호, 그다음에 뭐 민혁이, 민영환,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민겸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민겸호는 선해청을 담당했거든요. 그 당시 선해청을 담당하면서 이 군인들의 급료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제대 때 군인들에 대한 급료를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군인들의 반란이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사람이죠. 아무튼 자, 이러한 민시 세력들은 매간매직을 일삼게 되면서 세도 정치 때 부정부패가 제한되게 됐습니다. 어, 흥선대원군이 안동김씨라든가 풍양조씨 같은 사람들의 그런 세도 정치를 일소시켰죠. 그러니까 없애버리죠. 그런 예전의 관행들을. 그러나 다시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고종이 자신의 정치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외척 세력이었던 그런 민시 세력들을 대거 등용하면서요. 예, 또다시 그 세도 정치에서 일어났던 그런 매관매직, 부정부패, 뭐 이런 삼정의 문란들 이런 게 다시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당시의 구식군인들은 제대로 급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나 수공업 등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도시 하층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 왜 이렇게 급료를 받지 못했냐? 당시에 정부의 재정 지출이 많았다는 거죠. 왜 많았냐? 바로 개화 정책.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금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군인이라고 그 군인들의 급료를 또 지급을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군인들이 이제 돈을 못 벌으니까 그 군인의 가족들이 집에서 가내수공업이라든가 장사를 하면서 근근히 이렇게 또
이제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거죠. 자, 특히 또 이 당시 개항으로 외국 상품들이 들어오고 쌀이 유출이 되면서 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들이 주로 이제 수공업을 했는데 이 수공업품으로 만들었던 게 뭐 면포라든가 이런 뭐 가내 수공업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외국에선 정말 값싼 물건, 값싸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공업도 결국에는 타격을 받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일본으로 양곡 유출이 심해집니다. 우리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인들이 양국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모든 쌀들이 다 일본으로 넘어가니까는 국내에 남아있는 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쌀값이 폭등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반면에 개화 정책이라는 창설된 그 벨기군은 여러 면에서 좋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식군인들은 그걸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요.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도 크게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1년 넘게 밀린 급료를 받은 쌀에 모래어겨가 섞여 있다고 하자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월급 안 주고 일 시켰어요. 일 시켰는데 갑자기 월급을 준대요. 월급 준다 했어요. 오, 좋다. 그래. 월급이라도 받자. 근데 이게 1년치 월급을 또 받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당장에 그 한 달치 월급을 미리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아무튼 간에 월급 받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월급 받는데 월급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돈은 한 50% 정도 줘요. 근데 거기다가 뭐 다른 걸 막 줘요. 막 갑자기 뭐 상품권 준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돈도 뭐 어느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뭐 지역 화폐로 준다거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인들도 그동안 참아왔던, 야, 우리가 이러려고 진짜 군인했냐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 불만이 쌓였다고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서울의 왕십리 이태원 등지에서 봉기를 촉구하는 통문이 돌려졌고요. 그래서 군인과 하층민들이 합세해서 일어난 봉기가 바로 이모군란이라는 거죠. 이모군란.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하층민들이 합세해서 일어났다.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1882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 당시 군인과 민중들은 자 어디로 갔냐?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왜냐? 흥선대원군은 우리가 개화 정책을 반대했고, 그다음에 내정 개혁을 주로 추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들은 흥선대원군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흥선대원군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두 번째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또한 궁궐로 쳐들어가서 급료를 담당했던 선해청 책임자 민경호 등 민씨 고관들을 죽입니다. 자, 요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 민씨 세력의 중심이었던 명성하고 왕비는 난을 피해 충주로 피신하고요. 자, 고종은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정치에 복귀하게 되는 거죠. 흥선대원군이 그 전에 이 고종이 신정을 하면서 하야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야를 했는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정치에 다시 이렇게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했던 건 뭐냐?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또 따로 정리해 볼까요? 자, 흥선대원군은 첫 번째 백의군과 통일규모함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개화 정책을 백지합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이 당시에 개화 정책의 총괄기구 통일규모함을 폐지하고 그리고 개화 정책으로 만들어진 군대였던 별기군도 폐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하냐면요. 5군형을 복구해요. 5군형. 우리 원래 2형이었잖아요. 장어형, 무희형인데 5군형을 복구하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성황후가 살아있었지만은 명성황후가 도망갔잖아요. 근데 왕비가 사망했던 발표에서 군중들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명성황후를 비롯한 이런 민씨 세력들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민씨 세력은 청에게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봉기를 진압하고요. 자, 봉기의 책임을 물어서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납치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비가 청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서울로 들어오면서 민씨 세력은 권력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이모군란은 군인과 하층민, 도시 하층민들의 반란으로 시작해서 흥선대군이 일시적으로 복귀를 하고 일시적으로 그 개화 정책이 중단되었지만 이후에 청의 요청을 받아 그러니까 민씨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 세력들 민씨 세력이 청나라한테 우리 흥선대군 좀 진압해 주세요. 우리 군인들 좀 진압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 청나라가 들어와서 흥선대군을 납치해가고 그다음에 이모곤란을 평정하면서 다시 민씨 세력이 권력을 되찾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똑똑 볼까요? 이모곤란과 흥선대원군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살았던 매천 황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현이라는 사람이 썼던 매천야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남병들은 뭘까요? 그렇죠. 이 당시 군인들, 구식군인들이랑 하층민들.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줄 잘 알고 있는데다가 소속된 곳은 없으므로 운영궁은 어딜까요?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살던 곳이죠. 흥선대원군이 살던 곳으로 가서 아타트로 손을 피우자 대원군을 공함을 지르며 그들이 물러가기를 꾸짖고 그의 우두머리로 몇 명을 남게 하여 몇 명과 무슨 얘기를 나눴으나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근데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개화 정책을 중단하잖아요.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고 이렇게 장례도 치르고요. 그러니까 살펴보면 흥선대원과 그 당시 우두머리 몇 명이 했던 이야기를 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봅시다. 개항과 개화 정책으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개항과 개화 정책으로 사회가 혼란해졌다고 생각한 민중은 흥선대원을 이상적인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자, 왜 이상적인 지도자로 생각했을까요? 뭐 우리 흥선대원은 개혁 정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흥선대원은 철저한 그 개혁 정치를 통해서 그 당시에 뭐 농민이라든가 일반 군인들이 겪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죠? 뭐 차별이라든가 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일소를 해줬잖아요. 일소를 해줬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개혁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봉기를 일으킨 군중들은 대원군을 만난 이후 훨씬 가격해지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무장봉기에 대한 대원군의 묵인이 있었음을 자 무장봉기에 대한 대원군의 묵인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뭐 지도부도 따로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봉기를 하면 흥선대원군이라는 그런 구심점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조직적이고 무장봉기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하면서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군정들은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자 바로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막 군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켰지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니까 바로 그대로 살았다. 자, 이렇게 이모군란은 누구와 연관성이 깊다? 그렇습니다. 흥선대원과 연관성이 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 후 조선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입니다. 자, 우선 청나라는 이모군란을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자, 그 이전까지 청나라,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많이 놓치고 있던 상황이었죠. 특히나 뭐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 뭐 러시아, 뭐 프랑스 각각 여러 나라들과 조선이 수교를 맺으면서 점차 조선이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이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자신들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모군란을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기회로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군란이 진압된 이후에도 조선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마건상과 멜레드노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해서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자, 마건상은 뭐 여러분들 뭐 마젠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 중국인과 멜렌도르프에서 당시 청나라의 독일 공사관에서 일을 했던 그 멜렌도르프를 이 조선에 파견을 해서요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벽을 체결해서
청나라 상임만 허가받으면 거류지를 벗어나 내륙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권들을 내주게 되고요.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서 청나라 상인들이 대거 조선에 진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개항 후에 조선의 시장을 독점하던 일본 상인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최회국 대우 규정을 구실로 다른 나라들도 이 체육 대우 규정을 구실로 다른 나라도 상인들도 내륙 진출이 점차 가능해져서, 자, 거류지 무역으로 이익을 봤던 그런 개항장 객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전까지는 내지로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는데요. 이후에 이 청나라와 맺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근거로 해서 각각 최혜국 대우를 받았던 나라들이, 야, 우리도 안에서 장사할 수 있게끔 해줘,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약 개정을 통해서 이들도 점차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은 거류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지에 있는 상인들과 같이 거래를 하면서 중개 무역을 했던 그런 객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청나라가 군대를 끌고 와서 어디에 주둔했을까요? 네, 우리 여러분들 KTX를 타고 가면은, 호남선 KTX를 타고 가면 정착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용산역입니다. 용산역. 그렇습니다. 이 당시 청나라 군대가 용산 지역에 이렇게 주둔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용산에는 어떤 군대가 있나요? 미군이죠, 미군이.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어, 다양한 타국의 군대들이 와서 이렇게 불법은 아니죠. 타국의 군대들이 와서 이렇게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뭐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군 부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미군 부대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역사를 지녔습니다. 이 지역에 외국 군대가 주둔을 한 게. 자, 한편 일본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은 이모군란으로 입은 피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공사관 경비를 위한 일본군 주둔을 허용하는 재물포조약 체계를 강요했습니다. 재물포조약 체크를 하겠죠. 여기, 자, 이 일을 계기로 해서요.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고종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자, 고종은, 우리 고종실록 보시면 그들의 종교는 배쳐가면서 기술을 본받는 것을 진실로 사리에 어그러지지 않는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개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다른 색깔로 할게요. 개화 정책의 추진을 재천명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천명. 그러니까 그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서울과 지방에 세워놓은 척양에 관한 비문을 모두 뽑아버려라. 자, 이거 아빠가 세웠던 척합이 제거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고종은 개화 정책의 추진을 계속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세운 척합위를 철거하고요. 방문국어 설치에 정부의 개화 정책을 알리는 신문을 발간했습니다. 이때 방문국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한성, 뭐 순보, 나중에는 한성 주보, 이러한 신문들을 발행하게 됩니다. 방문국 체크하시고요. 또한 서구 열강과 통상조약을 계속 체결하면서 문호 개방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1882년 뭐 미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에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탈리아 뭐 등등 여러 나라들과 수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아울러 정부는 불평등한 조율무역 규칙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조율무역 규칙 규칙 자, 아울러 정부는 불평등한 조율무역 규칙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1883년 조율통상장적을 체결하면서 협정관세와 방공령 규정, 이걸 담게 됩니다. 협정관세는 두 국가 간에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고요. 방공령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마음대로 양국을 유치할 수 있었던 걸 막기 위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최혜국 대우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평등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혜국 대우 규정 같은 경우는 일본이 안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갖고 있지 않았던 조항이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지로 이렇게 진출하는, 내륙으로 진출하는 그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조총 상민 수륙 무역 장벽이 체결되고 나서 일본도 뭐 최애국 대우 규정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내지 통상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협정관세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방공력 규정 같은 게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어 그러니까 뭐 카드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조일 통상 장정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내륙 진출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왼쪽에 나와 있지만, 자, 조총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는 양화진과 서울의 영업소를 제외한 내륙의 경우 허가청에 의한 수산물 구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구매뿐만 아니라 판매도 가능한 내륙 통상은 1883년 조영 조약의 체결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총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는 뭐 서울에서만 장사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뭐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아예 명문화, 규정화된 거는 1883년에 조영 조약으로 이렇게 규정화가 된 거죠. 자, 자료 톡톡 볼까요? 자, 조청산민 수륙 무역장정의 어, 체결, 그리고 청일의 경제 침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이 똑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청나라가 다른 나라의 최혜국 대우 규정을 견제한 내용이에요, 견제.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야, 이거는 조선과 청만 적용하는 내용이지 다른 나라 적용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청나라의 규정이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장치를 마련했다라고만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2조를 보면요. 청나라 상인이 조선 항구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청상무위원에게 넘겨 심의 처리한다. 이거 뭘까요? 자, 이거는 영사 재판권과 관련된 거죠. 우리 흔히 하는 치외법권. 제 4조. 청상인은 조선의 양아진과 서울에 들어가 상점을 열거나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뭐였죠? 내지통상 혹은 우리 위에 나와 있는 내륙 진출 뭐 이런 거겠죠. 자, 자, 왼쪽의 내용이 이제 조총 3인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당시에 이제 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액 비율 비교인데요. 초기에는 일본이 압도적이죠.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먼저 개항을 하고요. 압도적으로 일본과 조선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점차 늘어나게 되죠. 언제를 기점으로 1882년에 조천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계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청일전쟁 직전 일본과 청이 거의 1대1 수준으로, 일본이 약간 좀 우세한 수준으로 이렇게 무역액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청과 일본 사이에 조선에서의 무역 그 경쟁이 심했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해설 한번 볼까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청의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을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고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명문화했습니다.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명문화했다. 자, 이후에 청의 대조선 무역량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대조선 무역량을 감소하게 되죠. 자, 청과 일본 사이는 개항장뿐만 아니라 서양과 지방의 시장까지 자유롭게 다니면서 조선 상권을 위협했고요. 당에는 조선의 상권을 위협했고 불법적인 밀무용도 자행해서 조선상과 농민들이 겪는 피해는 매우 심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조청 삼민 수륙 무역장과 조일 통상장정 이걸 통해서 조선의 상권이라든가 이 농민들 매우 크게 위협을 받았다. 그리고 이 두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서의 그런 무역 경쟁이 매우 심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내용 정리하고 영양 키우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영양 키우기입니다. 107페이지고요. 자, 1번 19세기 후반 양반 유생층은 바른 학문인 성리학을 지키고자 사악한 서양 문물을 배척하는 무슨 운동을 벌였죠? 그렇죠. 위정 척사 운동을 벌였죠. 자, 그 다음입니다. 수신사 김홍집이 들고 온 이게 유포되면서 양반 유생들의 반발이 커졌다. 뭐였죠? 그렇죠. 조선 책략이죠. 자, 청은
이걸 진압한 뒤에 그 책임으로 흥선대원을 납치해갔다. 어떤 사건이었죠? 이모곤란이죠. 자, 다음은 개항 이후 외세의 경제 침탈 과정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처음에는 뭐 강화도 조약, 나중에 이모곤란, 그다음에 이모곤란을 통해서 조선과 일본, 조선과 청, 조선과 일본이 각각 뭘 체결하고요. 디귿, 그런 변화로 인해서 디귿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 조선과 청은 뭘 맺었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니은, 조선과 일본은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했죠. 자, 일본이 독자받은 조선시장에서 기역과 니은의 조약 체결로 나타난 변화. 디귿. 한번 써볼까요? 뭘까요?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에서의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읽고 탐구와 토론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조선책략에 따르면은 조선책략 나왔죠. 오늘날 조선의 급선무는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급한 것이고 러시아를 막는 계책은 중국과 같이 나고 러시아를 막는 계책 중에 중국과 같이 친중국 일본과 맺고 결일본 미국과 연합 연미국 조선책략의 내용이었죠. 자, 먼저 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네모는 우리가 원래 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공연히 남의 권위로 불려졌다. 그들이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 어려운 청을 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떠맡긴다면 장차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가 바라건대 주공, 공자, 정자, 주자의 가르침을 더욱 밝혀 위정하고요. 사악한 무리 간악한 짓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척사하자는 겁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위정, 척사 운동이죠.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남 만인소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간 나라 이름 어디입니까? 원래 알지 못하는 나라래요. 어딜까요? 일본 알고, 청나라 알고, 러시아는 경계 접했잖아요. 경계를 안 접한 나라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 빈칸은 미국입니다. 자, 나 한번 볼까요? 나 지금 우리 양조는 정악을 숭수하고 이단을 물리쳐서 만백성을 바르게 이끌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요것만 봤을 때 뭐인 것 같아요? 정악을 세우고 이단을 물리쳤다니까 위정착사가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조정에서도 정도를 옹호하고 사교를 배척한 일을 이미 더할 나위 없이 진행한 만큼 자, 기계에 관한 기술과 농업 및 식목에 대한 책이 만약 이익이 되냐면 또한 선택하여 시행할 것이지 굳이 그들의 것이라 해서 좋은 법까지 아울러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거는 뭔가 좀 받아들이자 이런 거죠. 곽기락이 상소인데요. 자, 이건 뭐냐? 동도서기론적인 입장이죠. 혹은 뭐 개화를 지지한다거나 이런 거 이런 입장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보면요. 2번 가나의 주장에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각각 정리해보자 했는데요. 비슷한 점은 뭐였습니까? 성리학을 숭상하되 바른 학문으로 인식하였다.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영남 마인소는 모든 걸 배척하자 했어요. 하지만은 곽기락은 서양의 과학기술이 이익이 된다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동도서기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가나 주장 중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토론해보자 라고 돼 있죠.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표명하십니까? 자, 뭐 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나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를 이렇게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